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4세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100세 정도는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인데요. 아니,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수명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짧든 길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동공책공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책을 내시고 나서 유튜브도 많이 출연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기억나는 그런 코멘트라든지 피드백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네. 좋게 봐주셨지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코멘트는 이제 실천이 어려운 좋은 이야기다. 아, 실천이 어렵다. 몰라서 못하는 네. 줄 아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 뭐 말씀할 네, 기회를 주셔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자면 네. 실제로 제 책은 그렇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쾌락을 어떻게 느끼고 삶의 목표를 어떻게 바꿔서 이것을 바탕으로 습관을 바꾸고 전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제 책의 요지인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약간 제껴놓고, 그리고 표면적인 운동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시면서 이거 뭐 뻔한 또 몰라서 못하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깊숙한 내용들을 이제 봐주시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비디오를 또 봐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읽고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 같은 반응을 가지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비교적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건강 수명, 그러니까 WHO 계산 방식으로 사용한 건강 수명은 전 세계에서 3등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다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장수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서구의 여러 선진국들이 따라간 경로를 우리나라가 같이 갈까 봐서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로 네. 굉장히 빠르게 기대 수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까지 보면은 거의 30년 전의 기대 수명으로 회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인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낮아졌다는 게 되게 네,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예, 충격적인데요. 예,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예,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증가, 그다음에 음, 자살이나 타살, 교통사고, 운수사고,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사망, 그리고 알코올과 관련된 알코올성 또는 전체적인 간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증가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쇠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같은 나이의 노쇠 정도가 90년대 이후로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좀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의학기술의 예, 예, 발달로 예, 전체적인 기대 수명은 어쨌든 예, 찔끔찔끔 예. 늘고 있긴 늘고 하지만 있는데, 중년기 이후에 사람들의 예. 건강 상태를 보면 질병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고장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죠? 좀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거기에 예, 대해서 예, 제일 크게 예, 기여하는 예, 부분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해보아도 노쇠 지수가 예, 2014년, 15년 정도에 바닥을 예, 치고 예. 거기서부터 멈춰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게 증가될 우려가 있죠. 근데 일단 더 예, 좋아지고 있지 예. 못하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대 수명이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졌습니다. 물론 다행히 코로나 이후에 네, 두드러진 기대 수명 감소는 없었는데 네, 앞으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예, 것들로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당분 예. 섭취가 유의미하게 증가되고 있고, 당분 섭취요. 네, 그리고 또 동물성 음식의 예, 섭취도 예, 증가되고 있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은 유산소 운동 실천율도 감소되고 있고, 또 실제로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과 예. 같은 만성질환 지표들도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건강 관련된 정보도 되게 많이 찾고, 운동도 많이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연초에 헬스장 가면은 사람들 막 부쩍여가지고 진짜 운동할 막 공간도 없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잘 그럼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전반적인 예, 평균적인 생활 습관 예, 예, 관리는 예. 아무래도 조금씩 나빠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음, 코로나 시기에는 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 분석들을 좀 더 자세히 예, 살펴보면 예. 사회 경제적으로 유복한 분들은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관리가 또 좋아지는 양상인데 아,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더 빠르게 나빠지는 또 특성도 있습니다. 노쇠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노쇠랑 노화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노쇠와 예, 노화의 차이를 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노화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속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예, 높이면 시간당 가는 거리가 예, 벌어지죠. 예, 그런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노쇠는 노화라는 속도가 오랜 시간 유지가 돼서 내 몸에 고장이 많이 쌓인 거를 의미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예, 이상 축적이 되어서 예, 통상적으로는 측정할 수 있는 내 몸에 있는 부속의 한 4분의 1 정도가 고장이 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겉으로 보면은 노쇠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음, 몸이냐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허리가 예, 많이 굽고 예, 지팡이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분들은 약을 쓰게 되면 아주 예, 간단한 약만 하나 잘못 써도 예를 들어서 선망에 빠지는 그러니까 의식이 음, 처지고 또 약 하나 잘못 쓰면 소변을 못 보실 수도 있고 또 약 하나 잘못 예, 쓰면 대변을 못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아, 수 있는 굉장히 음, 그래서 취약성이 예, 발생한 예, 상태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쇠 전 단계는 대략 그냥 평균적으로 예, 우리나라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 숫자 나이로 한 73세 정도가 되면 음, 그때부터는 조금 기력이 떨어지고 음, 그리고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좀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 78세 예, 정도가 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평균적인 예, 겁니다. 근데 어떤 예, 분들은 훨씬 예, 더 일찍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뒤늦게 생기기도 하는데 음, 인구 평균적으로 예, 봤을 때는 예, 78세 정도가 되시면 예를 들어서 약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예, 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음. 코로나19 걸리고 나면은 확 나빠지고 이런 분들이 드시는 거죠. 저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한번 설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65세가 이제 법적으로는 노인으로 생각하는 기준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었을 때 70대 중반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공적인 기준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때까지 좀 더 내가 건강하다, 나 노인 아직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네. 비슷한 조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네. 73세 정도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연령으로 음, 나오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노쇠 전 단계라는 게 예, 사람들이 예, 생각하는 흔한 노인의 예, 모습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의 컨센서스가 어느 예. 정도 이제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화가 빠르게 되면은 내가 뭐 40대, 50대라고 해도 80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80대도 가능은 예, 합니다. 네, 실제로 예,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중에서는 예. 이제 정말 노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들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젊은 나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노화가 되는 거를 그 책에서는 가속 노화라고 네. 하셨는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가속노화도 있고 생활 습관이 만드는 가속노화도 있습니다. 이 가속노화라는 게 정의상은 1년에 1년 늙는 것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시간은 1년 갔는데 내 몸은 1년 이상 늙으면은 가속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 0.5년 늙는 사람도 있고요, 1년에. 2.5년 늙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라지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술, 담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책에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 보면은 놀랍게 지적하신 것이 좀 소비 자본주의의 문제 이거를 거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아닐까, 혹은 놓친다기보다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소비 자본주의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소비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 대공황 이후에 마케팅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 마케팅이 고도화되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끊임없이 무엇을 사고 싶고, 또 배가 불러도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싶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인 거죠. 근데 이 패러다임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면 나는 더 좋아질 거다. 나의 행복감은 더욱더 증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비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불과 대공황 이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나의 행복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30년 전만 생각해도 어떤 물건을 하나 사면 5년, 10년 썼는데 옷을 사도 떨어질 때까지 입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소비 자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가미되면서 패스트 패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쵸. 되면서 옷을 몇 번 입고 버리는지 이런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럼 노화 속도랑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첫 번째는 나에게 중요한 것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네. 수면을 줄일 수 있죠. 1시간 수면을 네. 줄이게 되면 네. 그게 2주 연속 진행이 되게 되면 예. 그냥 소주 한 병에 매일매일 취해 있는 상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콜티솔이 나오게 되면 당이 땡깁니다. 술도 땡기고요. 담배도 땡기고 자극적인 게 땡깁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 콜티솔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내당능이 떨어집니다.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때 들어오는 에너지는 뱃살로 갑니다. 근육으로 잘 가지 않고요.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들지 않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기대 수명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수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수면은 단 하나의 사례입니다. 소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무시무시한 플랫폼이라는 게 그 소셜 미디어죠. SNS죠. 똑같은 기제입니다. SNS를 더 많이 보게 되면 우리는 너에게 더 많은 도파민을 줄 거다. 더 많은 즐거움을 줄 거고 이것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너는 행복할 거다라고 SNS는 설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비 자본주의가 진화하고 진화되면서 그들의 수단을 더 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면 옛날에는 그냥 설탕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주변에 있는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액상과당을 사용합니다. 고과당 콘시럽이나 이런 더 단맛이 나고 쨍한 맛이 나는 것들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는 지방을 넣게 되고 거기다 이제 짠맛을 추가하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굉장한 강력한 도파민과 엔돌핀을 만들어냅니다. SNS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끊임없이 A, B 테스트를 해서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높아지고 중독성을 높이는 것들로 진화가 되고요. 비디오도 점점 더 긴 거 2시간짜리 영화 보다가 그 다음에 15분짜리 유튜브 보다가 이제는 쇼츠를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쇼츠. 식으로 점점 더 도파민을 자극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최근에는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 유튜브보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쇼츠, 그리고 쇼츠 중심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이 더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고 짧은 도파민을 자꾸 주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 도파민의 끝에는 항상 다운이 있습니다. 다운이 될 때, 그러니까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항상 기저 레벨, 그러니까 제 0점보다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불쾌감과 따분함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가속노화의 씨앗이죠. 단 것도 땡기게 만들고 담배도 땡기고 술도 땡기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빠르게 나한테 도파민을 주는 뭔가를 현대인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익을 보는 거는 이 소비 자본주의 위에 있는 플랫폼 재벌들이 이익을 보고 우리는 이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잃어가죠. SNS를 한다든지 뭐 과외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나의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실은 그거는 이제 중독자의 심리인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SNS가 설계되고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 도파민의 수준이라는 것이
웬만한 중독 물질을 넘어서는 정도가 그래요?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보네요. 실제로. 예, 지난 예, 5년 동안 예. 특히 소셜 미디어, SNS의 사용과 관련된 예. 여러 정신적인 해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들자면 소셜 미디어 사용 예. 시간이 많은 사람 또는 스마트폰 전체적인 사용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예. 첫 번째로 활동량이 적어진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울과 불안이 악화된다. 그거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실험 연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피드를 보면서 남들은 이렇게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네, 기전일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도파민을 자꾸 짧게 주면 예. 결국에는 그 떨어지는 기저치보다 떨어지는 것들 그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에는 불쾌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게 일종의 정신적인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줄어들고 나빠진다라는 것도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에는 가속 노화의 인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노화의 여러 인자들과 잘 연결이 되어 있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 행위를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게 이제 베스트일 텐데, 그럼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멘탈이라는 게 그게 노력으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떤 행동들은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는 풀어주죠. 그러니까 SNS를 스크롤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쇼츠를 보는 것도 그렇고 술이나 마약을 사용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도파민을 막 주죠. 하지만 그 빠른 도파민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해쳐서 건강상의 위험도 가지고 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 중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든지요. 근데 물론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이런 활동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오지만 반대로 나의 마음속에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어서 이 도파민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좋은 스트레스 풀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은 복잡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파민의 진폭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 챙김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걷기나 달리기나 아니면 운동이나 또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줄여내게 되면 우린 점점 더 적은 양의 도파민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충분한 정도의 보상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이런 건강한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일종의 마음 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키워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쇠라는 현상은 회복 탄력성이 줄어든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금방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노쇠하신 분들은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근육도 많이 빠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시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 근력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더 쾌락적인 거나 자극적인 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언제 경험하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지하철을 타면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스크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결국에 코티솔 때문에 도파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몸의 건강함 이런 거를 주는 거 이외에 정신적으로 주는 혜택이 굉장한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걷기나 달리기는 피지컬한 면이 한 절반쯤 된다면 멘탈한 면이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스마트폰만 놓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시게 되시면 그 자체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굉장히 이제 붙어 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실제로 치매 예방, 그리고 노년기의 인지기능 예방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운동입니다. 특히 뭐 사람과의 관계나 인지 활동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인지 기능의 떨어지는 속도를 가장 크게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 예방을 한다고 하면 문제 풀기, 네, 그리고 또 맞아요. 뭐 게임하기 예, 이런 예, 것들을 예. 인지 활동을 예. 떠올리시지만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운동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활동들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헬스장에 가면은 스마트폰 보면서 걷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가급적 좀 치우고 네,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네. 보면서 걷게 되면 특히 목과 척추도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보게 될 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예. 굉장히 긴장된 자세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근골격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가라앉히는 그런 장점, 거기다가 근골격계의 부담을 줄이는 장점까지 모두 다 얻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스마트폰을 놓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하루에 뭐 어느 정도 하면 좋다? 뭐 약간 이런 권장? 뭐 하루에 뭐 어느 정도는 걸어라? 뭐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 성인의 예, 신체 예. 활동에 대한 권고안은 원체에 잘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정도는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강도라는 거는 살짝 숨이 찰 네. 정도가 되는 정도까지 운동을 하라는 건데요. 그리고 고강도 예, 운동, 그러니까 예.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일주일에 75분만 하셔도 괜찮다라고는 되어 있고요. 또 최근의 연구인데 하루에 한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걷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또 2시간 이상 앉아 있게 예. 되면 예. 그 자체로도 염증 물질이 상승하고 또 대사적인 패턴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예. 앉아서 예.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네,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앉아서 보실 테고, 뭐 네. 연구하실 때도 앉았을 텐데,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좀 일어나는 행위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외래 진료 예. 중에서도 예. 굉장히 불편한 의자를 사용해서 불편한 의자요? 네, 나무로 예. 되어 있는 매우 불편한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자 예. 사이사이에 계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거나 연구를 예.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저는 그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해서 뽀모도로? 네, 25분 동안 예. 집중을 하고 예. 5분 동안은 스트레칭이나 또 다른 그 회복 활동을 하는 이런 25대 5 사이클로 공부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네. 진짜 타이머를 진짜 사용하는 걸 타이머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꿀팁 참고하시면 좋겠고요.